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국을 등지며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고, 인류대 졸업생들과 청년들이 일본 문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제국의 몰락이 시작된 걸까요?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현실. 기성세대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의 한 교육자가 목격한 일본 사회의 충격적인 민낯, 그 속에 감춰진 처절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비렌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도시에서 자란 저는 테이트 모던에서 현대미술을 감상하고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을 즐기며 문화적 자부심을 키워왔는데요. 주말이면 코벤트 가든의 거리 음악가들 속에서 여유를 즐기던 평범한 영국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기대어 유튜브를 보던 어느 날 우연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인 인생의 회전목마가 재생됐는데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그 서정적인 멜로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진 저는 애니메이션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지브리 작품과의 만남은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편 한 편 지브리 작품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는데 서양 애니메이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섬세한 감정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영상 및 그리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배경들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발견한 이 특별한 감성은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전통 예술부터 현대 문화까지 일본이 가진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된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져만 갔는데 문득 먼 나라 일본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영어 교사로서 기회를 통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제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을요. 비행기에 오르며 느낀 것은 단순히 꿈을 이루었다는 기쁨이 아니었는데 일본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번째에는 제게 많은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처음 일본에 왔을 때만 해도 온통 일본 문화에 대한 생각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리 곳곳에서 한국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을 넘어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번갈아 쓰고 있었어요. 크크크나 대박 같은 한국식 인터넷 용어를 쓰는 게 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았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로제의 아파트 노래였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고 더 놀라운 건 일부 학생들이 일본어 번역이 아닌 한국어 원곡으로 그 노래를 듣는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어 교사인 저로서도 이 현상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한류의 인기를 조금씩 인지하고 있었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년 말부터 방영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2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이라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제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어요. 일부러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둥글게둥글게라는 한국 전통 동요는 교실 안팎에서 들려오는 일상적인 노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멜로디의 정체가 밝혀지자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동요가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의 윗세대들 사이에서는 이젠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이들까지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하는 한숨 섞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익숙할 수 있지만
전통 놀이 노래까지 포함되니 윗세대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학원에서 일하는 일본인 선생님들의 반응에서도 엿보였는데 학생들이 한국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고 깊은 한숨 소리가 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중년의 선생님은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일본 문화는 관심도 없는 게 큰일입니다. 라며 쓸쓸히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 담긴 상실감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성격 탓에 저는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나 교육자로서 이런 문화적 갈등 상황을 그저 방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수업 시간에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일본 문화의 가치와 전통도 함께 이야기하며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교육 방향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렇게 일본에서의 몇 개월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본 문화만을 배우고 경험하리라 생각했던 제 계획은 한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고 문화적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으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된 이 시기는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수업 쉬는 시간에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모여 앉아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한국의 전통놀이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의 순수한 놀이로만 보였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센쿠보 선생님이 교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정말 일본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 때는 오테다마로 즐겁게 놀았는데 말이죠. 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설명하시기를 오테다마는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손놀이로서 작은 주머니 속에 콩이나 모래를 넣어 손으로 던졌다 받았다 하는 놀이인데 좌뇌와 우뇌를 발달시켜주는 놀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한때 교육적으로도 학교에서 꽤 인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함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스며드는 것 같네요. 라고 덧붙이시며 창밖을 노려보셨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건 남자 학생들은 다루마상가, 코론다라는 일본 전통놀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두 놀이는 술래가 앞을 보고 서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같은 방식의 놀이인데도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한국식 놀이가 순식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일본의 전통적인 놀이는 서서히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들은 한국말로 놀이를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다른 선생님들도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선생님들의 굳어진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일본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일본의 전통놀이가 분명히 있는데 왜 한국의 전통놀이를 하면서 한류의 인기가 계속 커지는지. 아이들의 감정조차 통제할 수 없지만 이제는 전통놀이까지 한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며 수학 선생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비렌 선생님은 외국인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지켜왔는지. 그 말이 끝날 무렵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놀이 문화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충격적인 흐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든 건 학생들의 반응 때문이었는데 그들에게 일본의 전통놀이를 소개하면 옛날 놀이라며 시시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국의 전통놀이는 힙하다며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지켜보며 문화 수용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려처럼 이러한 현상은 놀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일본 사회 전반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적 갈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교무실에서 뜻밖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몇몇 선생님들이 한국 문화의 유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의견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한 선생님은 수십 년 전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와준 것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맞아요.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죠. 일본의 영향이 없었다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동의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이 떠올랐지만 정확히 무엇이 불편한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스미스 선생님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는 미국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7년째 고급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이었죠. 수비렌 선생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며 복도로 저를 이끄셨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식민지 지배 기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이 겪었던 고통과 억압 그리고 그 시기의 역사적 사실들을 차분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방금 전 교무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많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배워왔고 이런 역사인식이 지금의 문화 갈등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충돌이 아닌 더 깊은 곳에 뿌리박힌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복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사유리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수비렌 선생님, 우리 역사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철도도 깔아주고 학교도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죠. 라는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서 왜곡된 역사 교육의 깊은 뿌리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옅은 미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이 여전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교육자들이 믿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의 뿌리에는 바로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워온 착한 일본이라는 신화와 현재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광이 충돌하면서 더 큰 혼란과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제야 이래서 일본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문화적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외국인인 제 눈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는데 역사 교육이 한 세대의 가치관과 시각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문화 수용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과의 대화 이후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주말 내내 한일 양국의 산업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특히 최근 시장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조차 LGTV가 35%를 차지하는 반면에 일본의 파나소닉은 10% 정도밖에 못 미친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릴 적 런던에서 파나소닉은 최고급 브랜드로 여겨졌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어요. 이런 변화는 다른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미쓰비시 전기는 LG전자의 혁신적인 스마트 가전 앞에서 무기력해 보였고 컴퓨터 업계의 자존심이었던 후지스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에 밀려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스미스 선생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지켜봐온 결과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한국 문화의 유입을 그토록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한 문화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통찰을 주었어요. 장기간의 리서치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일 관계의 흐름을 분석해보니 과거 일본은 단순한 아시아의 강자가 아닌 G7 국가로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였음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80년대에는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을 추월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당시 한국은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한 후발주자에 불과했어요. 일본의 산업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성장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고 한국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IT,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을 연이어 추월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는데 일본이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었고 보수적 관행에 안주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파괴적 혁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산업지형의 급격한 변화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평생 직장이라 여겨졌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젊은 인재들은 한국 기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기업들이 하나둘 몰락하는 모습은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니 일본의 기성세대가 한류에 보이는 날카로운 거부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과거의 자존심과 현재의 불안이 중첩된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지켜본 후 며칠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한때는 세계 정상을 찍었던 제조업 강국이 지금은 침체의 늪에 빠진 모습과 혁신은 정체되고 청년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이 읽혀졌죠. 산업계의 전반적인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일본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이제 한국에 완전히 밀려났고 그들은 그저 현실을 부정하며 낡은 시스템을 고집하고만 있었죠. 특히 반도체 산업의 몰락은 상징적이었어요. 90년대만 해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던 일본이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산업적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죠. 과거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 문화, 젊은이들의 도전을 막는 수직적 조직 문화,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왜곡된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얽매여 있어요. 정부는 제대로 된 혁신을 이끌지 못하고 기업들은 장인 정신만을 내세우며 구시대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어요. 전통적 가치에 매몰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첨단 기술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극명했는데 일본이 현금 결제와 팩스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6G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한국은 이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재 유출의 가속화였는데 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미래를 꿈꾸는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한국 기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같은 공기업까지 파격적인 처우와 수평적 조직 문화에 이끌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의 급부상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AI, 로봇공학,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한국이 선보이는 혁신적 기술력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구글과 메타까지도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라움을 표하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죠. 이대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 일본 개발자의 절망 섞인 고백이 가슴을 울렸는데 이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만이 아닌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일본 젊은 세대 전체의 아픔이 담긴 절규였습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와 관료주의적 시스템은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질식시키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일본의 최고 명문대 출신들마저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쿄대, 와세다대 졸업생들이 삼성전자 연구소와 네이버 랩스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매일 밤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듣는 일본의 젊은이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대 청년도 과감한 도전으로 유니콘 기업을 일구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미 수백 명의 일본 인재들이 한국 기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 말에는 보수적인 일본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깊은 체념,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묻어 있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미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의미가 없으며 끊임없는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요. 이제 일본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그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주도하던 경제대국이 이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서서히 섬나라로 퇴화하는 듯한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과거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낡은 시스템을 고집하다가는 결국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근 일본의 현실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데이터들은 충격적이었는데 디지털 전환의 실패, 스타트업 생태계의 붕괴, 청년 실업률의 증가, 모든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특히 청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었고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참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보고 마음에 들면 그곳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아마 이런 이유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것 아닐까요? 한국의 매력은 비단 산업이나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K-팝, 한국 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문화적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패션, 음식, 라이프 스타일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변화야말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이런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도 일본 젊은이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다면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 신선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려는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살짝 궁금해진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요.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다정하고 로맨틱한지 실제로 경험해보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한국에서의 다가올 일들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배움과 경험이 될 거라 믿고 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비렌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또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